자, 우리 이제 문학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아까 지금 방금 그 노래가 가사가 어때요, 여러분? 이 문학 작품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여러분 시 아세요, 시? 시를 안다는 건 시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 네가 시에 대해서 아는 거 설명해봐 라고 하면 뭘 얘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자, 시의 3요소를 항상 여러분은 자, 시의 개념은 이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3학년 다 똑같아. 자, 시의 3요소를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시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그치, 운율, 주제, 심상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시에는요 이렇게 음악적 요소가 있어요. 시에도. 자, 음악적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율이라고 해요. 운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리듬이라고도 하잖아. 그치? 자, 시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쓴 거야. 맞아요? 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시를 쓴 거예요. 그쵸?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다면 시를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시는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 주제. 자, 그리고 시에는 항상 시를 읽으면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 마음에 모양이 그려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 요소와 우리 내용적 요소와 그리고 그림과 같은 회화적 요소, 그림 같은 회화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프린트에는 자, 내가 아는 개념 다 써보자 이렇게 지금 프린트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필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 받은 사람은 한번 펴보시고, 근데 여기 여백도 혹시 여기에 여백, 여기에 여백이 있거든요. 여백. 여기다가 지금 일단은 필기하면서 좀 들을게요. 알겠죠? 자, 이 시에는, 자, 그러면 일단 시의 3요소 외웠다. 운율, 주제, 심상. 자, 시작. 운율, 주제, 심상. 우리 국어는 사실은 암기과 보기 아니야. 그런데 기본적인 암기가 되면 기본적인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그거를 거기다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아. 지금 책을 이따 받아서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의 선배 혹시 우리 이사야 선배 혹시 아시나요? 류진전 선배 중에 사야가 이 공부하면서 작성한 지도, 개념지도 예시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만의 개념 지도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나는 막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준 거보다 사연은 더 썼더라고. 보니까 옆에다가 설명을 더 붙였어. 자기가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서 나의 개념 지도를 오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기본 틀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에는요 운율과 심상과 주제가 있는데, 자,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야. 그치? 자, 운율을 만드는 기본은 바로 뭐냐면, 운율을 만드는 기본은 바로 뭐냐면, 시가 다른 문학이랑 다른 건 뭐야? 소설이랑 다른 점은 뭐야? 시는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또 이렇게 쓰고 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고. 그치? 자,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띄어쓴 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이라고 하잖아. 그치? 운율의 일단 기본은 뭐냐면 행과 연이에요. 행과 연이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행과 연을 따라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율의 기본은 행과 연입니다. 운율의 기본은 행과 연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운율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운율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해주면 운율은 생겨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여기서 계속 뭘 반복해? 아라를 반복하네. 그치? 아리랑 아라리 할 때 아라를 반복하네. 맞아요? 이응 리을 이응 엄청 반복하네. 맞아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할 때 뭐를 반복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한 글자를 푸른, 파란, 피깃발에 시퍼런 외침할 때 지금 계속 내가 일부러 피읍을 반복한 거 보여요? 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의문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야. 니은, 리을,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자, 여기서 뭘 반복했어? 리을 엄청 많이 나오지. 그치? 일부러 어떤 글자 하나를, 일부러 기억이나 니은이나 내가 쓰고 싶은 글자 하나를 엄청 반복시킬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링딩동 이러면 뭐가 계속 반복돼?
리을이랑 디귿 엄청 반복시키지,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음운을 반복시킬 수가 있어. 그렇게 음운 반복시키면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운율이 형성될 수가 있어. 또 뭐를 반복할 수가 있냐면 절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보이는 집, 예쁜 집, 파란 집, 푸른 집, 노란 집. 자, 뭘 반복했어? 집이라는 글자를 계속 내가 반복을 해줬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음운을 반복할 수도 있고 어떤 한 글자를 반복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음운을 반복한다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반복해 준다는 거고, 음절을 반복한다는 건 어떤 한 글자를 반복해 준다는 거야. 또 뭐를 반복해 줄 수 있냐면 바다, 내가 사랑하는 바다, 바다 보고 싶다, 바다. 뭐야? 시에 쓰인 단어를 반복했어. 맞아요? 시어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시어보다 조금 큰 푸른 바다를 계속 반복해 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거는 시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집니까?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유, 오유. 이거 음운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음절은 뭐예요?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 쓰인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시구는 단어와 단어 2개 정도 연결된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반복할 수 있냐면 시행을 반복할 수 있어. 한 줄을 그대로 다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 당신은 행인. 자, 했는데 마지막에 또 나는 나그네, 당신은 행인. 이러면 시행이 반복된 거지. 맞아요? 엄마 안 오시네로 시작했는데 끝에도 엄마 안 오시네로 끝났어. 그럼 뭐예요? 시행이 반복된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시행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반복될 수가 있냐면 이 문장 구조를 반복시킬 수 있어요. 문장 구조. 자, 문장 구조라는 건 뭐냐면, 자, 영원이는 밥을 먹고 준행이는 피자를 먹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오,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반복됐어? 문장의 구조가 반복됐지.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됐어요. 어떻게 반복됐어? 먹고가 반복됐다 하면 시어가 반복된 거고. 그치? 자, 뭐뭐는 뭐뭐를 뭐뭐했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반복됐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뭐는 뭐뭐를 뭐뭐했고, 뭐뭐는 뭐뭐를 뭐뭐했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를 뭐뭐했고, 뭐뭐는 뭐뭐를 뭐뭐했고.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장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도 있고, 우리 문장 구조 반복되는 표현법이 있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꾸법이야. 이건 사실 대꾸법. 자, 그래서 문장 구조를 반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뭐를 반복해 줄 수도 있냐면, 자, 후렴구를 반복해 줄 수도 있어. 후렴구를 반복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다. 수미상관이라는 애가 나온다. 수미상관은 뭐냐면, 자, 머리 부분과, 자, 수장, 이곳에 수장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수는 머리 숫자야. 미는 뭐냐면 꼬리미야.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햄버거 같은 구조라는 거야. 햄버거에 빵이 있지. 그렇지? 재료들 막 들어가지. 그리고 또 빵으로 끝나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안정감이 있어. 뭔가 빵 있고 이렇게 싸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뭔가 좀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지. 근데 앞뒤가 똑같으면 구조적인 안정감이 또 좀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복을 해주는 이 수미상관. 또 반복해주면 당연히 강조도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미상관이라는 용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또 뭐를 반복할 수 있냐면 음보율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음보율, 음수율. 음보율은 뭐냐면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뭐야? 3번이 계속 반복되지. 맞아? 3번의 일지.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3번의 일지, 3번에. 맞아요? 4분의 3박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3번에 있는 게 있고요. 또 4번에 있는 거 있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이건 4번에 읽히지. 그치? 그거는 사음보야. 사음보. 알겠죠? 고전 시간에서 중요해요. 자, 음보율에는 2가지만 기억해 두면 돼. 삼음보, 사음보. 삼음보, 사음보. 자, 음수율은 뭐냐면 글자 수를 반복해서 나오는 운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7 어서 모이자
5. 선생님이 우리를 7. 기다리신다. 어때? 7, 5, 7, 5 반복되는 거 느껴집니까? 이렇게 글자의 숫자를 반복해서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음수율인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건 7호조지. 그치? 자,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글자 수가 몇 개가 반복돼? 4개가 반복되지. 그치? 이거는 4사조라고 하는 거야. 4사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시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운율이라고 할 수 있어. 시에는 뭐가 있다? 운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를 하나 펴봅시다. 자, 우리 어디를 펴보시냐면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야, 이게 내가 정답을 다 넣었거든요, 여러분. 일부러 이거 정답 작업하느라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정답을 다 넣었는데 복사하면서 정답이 지워진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정답 지워진 것들은 와서 확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6페이지 한번 펴보셨어요? 자, 16페이지를 한번 펴보면요. 자, 여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는 1년이 몇 행으로 구성돼 있어? 한 연이 몇 행으로 구성돼 있어 지금? 4행으로 구성돼 있네. 맞아요? 근데 연마다 뭐가 다 반복된다. 뭐가 반복돼?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맞아요? 자,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지금 이게 반복되는 거 보여요?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쓰실 수 있을까요? 후렴구라고 해요. 후렴구. 자, 썼나요 후렴구? 아, 위에 썼구나. 자, 후렴구를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후렴구. 자, 이런 게 후렴구다. 후렴구. 근데요, 후렴구가 이런 후렴구도 있고요. 또 어떤 후렴구도 있냐면, 자, 다른 작품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22페이지. 그래서 여기 후렴구 지금 보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후렴구는 뭐야? 22페이지에 여기 가나다라 있는 이 작품은 후렴구가 뭐가 있어? 그치?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보입니까?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자, 밑에 보시면 19번 봐봐. 19번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데 일단 운율을 아는 것만으로 좀 풀린다 문제가. 자, 19번에 1번 봐봐. 후렴구를 통해 연을 나누고 있다. 연마다 후렴구가 반복되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후렴구를 통해 연을 나누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봐봐. 리을과 이응음을 사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아요? 맞는 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율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운율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운율의 종류가 있거든요. 운율의 종류에는 겉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외제율이라고 하고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제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 외제율, 이 겉으로 외형률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외형률, 겉으로 형태로 보인다 해서 외형률이 되고요. 외형률. 자, 안에 그냥 있다라고 해서 내제율이라고 합니다. 내제율. 알겠죠? 자, 그래서 외형률이 있고 내제율,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고. 자, 그래서 겉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이런 삼음보나 이해만 해두세요. 사음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시조에 많이 쓰입니다. 시조가 항상 다 사음보예요. 고려가요는 항상 삼음보예요. 고려가요의 3가지 특징 했는데 여러분 못 쓴 사람 되게 많았죠. 고려가요는 항상 삼음보예요. 그래서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 이런 식으로 항상 3번에 읽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번에 읽히는 게 삼음보예요. 삼음보. 알겠죠? 그래서 외형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시에서도 항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를 조금 더 위로 적을게요. 자, 시에서 이제 운율이 있고 심상이 있고, 자, 뭐가 있냐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라는 건 시의 내용이야. 그치? 이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항상 시에서 쓰이는 5가지 이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항상 내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터 없는 사람 이거 하나 더 써도 되겠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시에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파악의 5가지 요소. 내용 파악의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럼 5개를 쓸 수가 있어야겠지. 5개를 쓸 수 있어야 돼. 이 5가지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는 5가지 요소에는 자, 뭐가 있냐면 시적 화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시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글을 쓰고 싶어. 내가 글을 쓰는데 그 글 쓰는 글 속에 말하는 사람을 누구로 설정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하종이가 글을 쓰려고 해. 하종이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늙음에 대한 한탄으로 글을 쓰려고 해. 그러면 하종이는 지금 15살 남자아이란 말이야. 그치? 15살 남자아이의 목소리로 늙음에 대한 한탄을 쓰면 그 작품은 어떨 것 같아? 그렇지. 맛이 없어. 그치? 좀 더 맛있게 쓰려면 몇 살이면 더 좋을 것 같아? 42살 괜찮네. 15살부터 42살도 괜찮고, 인생의 늙음에 대한 한탄을 좀 더 늙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한 60살, 70살, 80살 정도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잘 전달해 줄 사람을 정해야 돼. 그걸 바로 시적 화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남, 표면에 드러났다, 표면에 드러남, 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음. 자, 요건 어떻게 구분할까?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나가 있냐 없냐로 보면 돼. 나나 우리 같은 게 만약에 나타나면 그건 표면에 드러난 거야. 하지만 나나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 지시가 있다는 것. 근데 나나 우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시적 화자에서는 요걸 하나 좀 알아두고 갑시다. 시적 화자에서는 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할 때는 나나 우리가 겉에 나타났다. 자, 근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자, 이거는 그 나나 우리가 겉에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를 다시 하나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16페이지에 있는 이 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16페이지. 자, 이 작품에 지금 시적 화자는 표면에 드러났을까? 이제 이렇게 쓰니까 너무 밑으로 가서 자, 여러분은 시의 3요소를 일단은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위로 해서 주제 아니지, 주제에서 자, 위에다 쓰는 게 글씨 쓰기가 여러분도 잘 보일 것 같아서 내용 파악하기 위한 5가지 해서 지금 뭐부터 얘기했죠? 시적 화자 이야기했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여기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을까? 나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여기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여긴 안 나왔어 지금, 그치?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디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어디 나왔어? 내 마음이라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항상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5가지 요소, 시의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항상 나와. 시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와? 첫 번째 항상 뭐가 나오냐면 표현상 특징 문제가 항상 나와. 그리고 또 항상 무슨 문제가 나와요? 항상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시어의 의미를 파악했는지, 이런 문제가 항상 나와.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시의 내용 파악은 항상 필수라고, 필수. 여러분한테 이 수능을 내는, 그리고 이 수능 내는 곳이랑 검정고시 내는 곳이 똑같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야. 평가원은 여러분한테 뭐를 묻고 싶냐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소통 능력, 소통 능력. 사람들하고 말했을 때 소통할 수 있냐고. 자, 시를 여기서 줬어. 시를 여기서 줘서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준행아?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너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인생 살기가 좋을 텐데. 그래야 네가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통,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승우가 결혼했어. 승우가 결혼했으면 승우의 아내의 마음을 파악을 해야 돼. 표정과 이런 걸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뭐로도 파악하겠어? 가장 많이 파악하는 건 뭐겠어? 대화를 통해서 얘의 마음이 어떤지를 소통할 줄 아는 남자, 전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남자. 어떤 남자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당연히 소통 능력 큰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 마음을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러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누군가의 마음을 파악한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을 뭘로 파악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수단 뭐예요? 언어로 파악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를 파악하는 그 힘을, 소통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거야. 소통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여기 시인의 마음이 담겨있는 글을, 여러분이 감정을 좀 잘 파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정을 막 쏟아부어 놓은 이 언어들을 보면서 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니? 너는 지금 얘의 말을 통해서 얘의 속마음을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니? 라는 걸 지금 니네한테 그 능력을 키우자고 하는 거야.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 얘가 생각하는 거를 봐봐. 준행이가 있어. 준행이 아내가 있어. 준행이의 아내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준행이한테 얘기해. 근데 이 마음에 그려진 것이 똑같이 준행이 마음에 그려진다면 준행이는 준행이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똑같아. 시인이 뭔가를 머릿속에 생각했어. 뭔가를 느꼈어. 뭔가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거를 뭘로 쓴 거야? 시로 써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시인이 머릿속에 그린 거를 지용이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시를 제대로 읽어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시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건 뭐야? 지금 그건 뭐 어떤 사람이 될 확률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소통이 안 되는 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 시인이 표현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인의 마음에 그려진 것을 내 마음에도 똑같이 그려지게 한다 라는 마음으로 시를 읽는 거야. 알겠나요? 네. 자,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보자. 아까는 그냥 막 읽었지.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머릿속에 뭐 그려졌어? 넓은 벌판이 그려졌어? 자, 그리고 넓은 벌의 동쪽에 지금 뭐가 지금 휘돌아 나가고 있어? 물이 실개천이, 그치?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벌판에 뭐가 있어? 황소가 있어. 황소가 있는데 황소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음모하는 울음을 울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에 그려졌냐고, 머릿속에. 자, 그러면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혀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 꿈에 잊혀진다는 거야,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꿈속에서도 나는 거기를 잊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제목이 또 뭐야? 향수잖아, 향수. 향수가 뭐야? 냄새 좋은 거야? 아니잖아.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질화로가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났나 봐. 재가 식었어. 자, 그리고 빈 밭에, 자, 지금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가 무슨 말일까? 밤바람 소리가 어떻게 말을 달리지? 밤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꼭 뭐처럼 들린다는 거야? 말 달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나나. 고향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율이는? 하율이가 지금 부산 떨어져 있는지 좀 됐는데, 그쵸? 좀 됐잖아, 그치? 기간이. 하율이 어떻게,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 부산이잖아, 그치? 부산 하면 국밥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올라요?
광안대교 떠오르고 또 뭐 떠올라요? 바다. 또 해운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사람도 자기가 고향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지금 얘는 단어로 표현했잖아. 이 사람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곳이 차마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읽고 싶다. 그리고 시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소통 능력이 큰 사람으로 크라고 배우는 게 시야. 시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시는 있잖아. 시를 배우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자, 이 시는 이런 요소가 있고 막 운율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막 이런 걸 배웠잖아. 그치?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고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배우는 거잖아. 시를 배우는 건 사실은 뭐를 하는 거냐면 나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나를 나타내는 방법. 너는 준행이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준행이를 나타내고 살아갈 거야? 준행이는 춤으로 준행이를 좀 드러내고 살아갈까? 어때? 준행이는 미술 작품으로 좀 준행을 드러내고 살까? 아니면 준행이는 뭐 할까? 준행이 뭐 잘하니? 노래로. 어때? 노래로 준행을 좀 드러내고 살까? 춤으로? 어때? 춤으로.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마음엔 다 있어. 여러분 마음에는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술을 한단 말이야. 그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욕구야.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그런데 나를 표현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자, 이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야?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표현해내는 것. 언어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이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나의 생각과 깨달음을 알리는 것. 그게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시적 화자를 왜 설정하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더 잘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더 잘 말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화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딱 봐도 이건 여자야 남자야? 여자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거 김소월 여자야? 김소월 남자야 남자. 그런데 뭔가 이별의 어떤 아픔과 이별의 한을 드러내기에는 누가 더 적절하겠다고 김소월이 생각을 한 거야? 여자가 더 적절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적 화자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시를 쓰는 사람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배운다라는 게 배우기 싫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시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 더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적 화자, 그 시적 화자가 항상 이 어떤 무엇을 노래한단 말이야. 그치? 그건 뭐라냐면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이 향수라는 시에서는 뭐를 노래하고 있었습니까? 고향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잖아. 맞아요? 자, 시적 대상이 있어요. 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시적 대상을 여러분은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시적 대상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또 뭘 노래합니까? 시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얘기해. 시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감정을 느껴요. 정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요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자,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시험을 못 봤어 라는 상황이야. 그래서 거기에서의 정서가 슬프다, 속상하다 일 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태도는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좌절한다, 다시는 하지 않겠어, 포기하겠어 라는 태도일 수도 있고, 어떤 태도일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해보겠어 라는 태도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 속에서 화자가 누군지, 시 속에서 말하는 대상은 누군지, 시 속의 상황은 어떠한지, 시 속에서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시 속에서 그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요거를 읽어내는 것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 내용을 파악할 때 이 5가지가 명확하게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 5가지를 읽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무슨 말하는 거지? 얘가 뭐를 말하는 거지? 얘가 어떤 상황에 있지? 어떤 감정 느끼고 있지?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지?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시를 읽어낼 때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시어의 의미가 맨날 시험에 나와. 시어의 의미가 맨날 시험에 나와. 자, 여러분 계속 이거 필기해 주면서 들으시면 돼요. 어디다가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가 없어서 제가. 자, 교재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필기해 주시면서 들으시고, 자,
뒤에 사실은 다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필기를 못했더라도 뒤에 여기 그 우리 리니전 선배가 여러분이 예쁘게 정리한 걸 제가 갖고 갖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또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 책에 보면 나의 개념지도 해서 내가 그려보라고. 알겠죠? 내가 이거를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보고 백지 줬을 때 시 써봐 라고 하면 시에 대해서 너 뭐하라 라고 써봐 하면 시의 3요소는요 운율과 주제와 심상이고요, 운율의 기본은 행과 연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 운율의 핵심은 반복인데요, 반복하는 거는 순서대로 음운, 음절, 시어, 식구, 시행, 문장구조 이렇게 주주주죽 이렇게 쓸 수가 혼자 있어야 돼. 다 하는 거야. 그럼 이게요 지금 내가 써주는 게 고등학교 우리 그 초등학교 내용부터요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통틀어서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다야. 시 개념은. 알겠죠? 여기 지금 개념도 나와 있는 게 다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주제. 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리시옷을 파악합시다. 쓰리시옷. 이 쓰리시옷은 뭐냐면 자 상황, 서술어, 상황, 서술어, 수식어 를 파악하면 우리가 이 시어가 플러스적 의미인지 마이너스적 의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껍데기라는 시어가 있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껍데기라는 거는 서술했는데 뭐라고 설명했어? 가라 이렇게 했어. 그렇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이 껍데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는 나무래.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알맹이 나무라 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서술해주는 말을 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뭐를 봐라? 서술어를 봐라. 서술어. 그럼 수식어를 보라는 건 뭐냐면 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뭐냐고. 자, 96점. 자, 여러분한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96점이라 다시 보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96점이라. 그 사람한테는 96점이 마이너스일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시어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한번 그 수식어를 한번 넣어봅시다. 나를 웃게 하는 96점. 이렇게 하면 이거는 96점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이거는 플러스야. 하지만 또 반복된 짜증나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 여기에. 자, 그럼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96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수식어를 잘 봐라, 서술어를 잘 봐라, 그리고 상황을 잘 봐라. 상황. 얘가 맨날 100점 받던 애였는데 96점 받았어. 그럼 이건 마이너스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맨날 30점 받던 애인데 96점 받았어. 그러면 플러스겠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피면 우리가 그 시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시어가 나왔어. 어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둠 마이너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어둠이 좋아라 라고 했으면 뒤에 내용을 좀 살펴야 돼. 왜냐면 반어법이라고 해서 반대로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하거든. 종합적인 상황을 살피지만 그러면 어둠이 어쩌면 플러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밑에를 읽어보는 거지. 근데 진짜 좋은 거야. 어둠이 좋아라 하면서 어둠이 되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난 그래서 좋다라고 한다면 그 어둠은 플러스인 거야. 그 시적 화자한테 있어서는. 맞아요? 자, 근데 보니까 이 어둠인데 자, 만약에 화자가 박쥐야. 시적 화자가 박쥐야. 그럼 이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박쥐는 야행성이잖아. 어두울 때만 다니잖아. 그럼 이 어둠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수식어와 서술어를 따지면 우리는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근데 항상 나오는 한 문제야 이거. 항상 나오는 한 문제. 이따가 한번 또 그 예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시의 지금 내용 파악한 5가지의 시어의 의미했죠? 자, 이번에는 내용 전개하는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자, 내용 전개 방식은 다른 말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상이 뭔지 알아? 음악한 사람은 악상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음악을 만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했을 때 그 악상이라고 하잖아. 시상은 뭐냐면 시적 발상의 줄임말이야. 시를 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할 때 그 시상이라고 하는 거야. 시상. 자,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 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펼쳐 나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지용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하나 쓰려고 해. 자, 어떤 구조로 쓰면 좋을까?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땐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지. 내가 너랑 처음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는 라일락 꽃이 피고 있었어. 반팔을 입은 너의 모습을 보며 난 기분이 좋아. 아무 말이나 쓰는 거야. 나 지금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자, 가을이 돼서 낙엽과 함께 있는 너를 보는데 낙엽보다 네가 더 훨씬 예쁘더라. 자, 이렇게 썼어. 자, 이건 어떻게 쓴 거야?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데 뭐를 중심으로 썼어? 시간적 전개 방식을 쓴 거지. 맞아요? 시간의 순서대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쓴 거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전개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전개해 나갈 때 방금 내가 한 거는 순행적 방식이야. 순행적 방식. 순행적 방식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자,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는 게 순행적인 거야. 같은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추보식이라는 말도 시험에 나왔었어. 요즘은 한 몇 년간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추보가 뭐냐면 걸음을 추적한다는 거야. 걸음을 추적한다. 민체의 걸음을 추적하면 거기에 똑같이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했었어요. 순행적 구성 방식, 시간적 전개 방식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봄, 여름, 그치?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는 순행적 전개 방식이라고 해. 근데 순행적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지용이가. 자, 오늘 아침에 내가 널 보았지. 근데 사실 난 3년 전에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3년 전에 그날 널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 처음 본 날을 막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바로 뭐야? 지금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거야? 역전됐지. 그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역순행이라고 해. 역순행.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해서 역순행이라고 해요. 역순행.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회상의 방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이런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순행적 방식이 있고요. 역순행적 방식. 자, 그렇게 쓸 수만 있을까요? 아니야. 자, 사랑 편지를 쓴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공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공간적 전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 전개 방식이란 뭐냐면,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공간적 전개 방식이라는 건 장소가 실제로 이동할 수도 있어. 교회에서 내가 너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다른 어디서 봤을 때 이렇게 장소의 이동일 수가 있고요. 장소의 이동. 자, 그 다음에 또 뭐일 수 있냐면 시선의 이동일 수도 있어요. 시선의 이동. 내가 오른쪽 봤다, 가운데 봤다, 왼쪽 봤다. 이렇게 시선의 이동일 수도 있고요. 또 뭐도 시험에 종종 나오냐면 시선의 이동의 일종이긴 한데 따로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써놓을게요. 이거는 원경과 근경. 자, 원경과 근경. 자, 원경은 뭐냐면 먼 곳을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근경은 뭐냐면 가까운 곳을 보는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겠지. 가까운 데를 보고 먼 곳을 볼 수도 있겠지. 먼저 이 전체 산에 대해서 묘사한다면 그거는 뭐야? 원경이야. 맞아요? 자, 전체 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무는 가까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원경, 근경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지. 나무 하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보는 이 산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전개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아까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이건 뭐야? 지금 껍데기랑 알맹이를 뭐 하는 거야? 대조적 전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뭔가 의미가 점점 세밀화돼가는 이런 점층적 전개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미상관도 내용형 전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내 할 말 다 쓴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경 후정이 있어요. 성경 후정. 성경 후정. 자, 성경 후정이 뭐냐면 먼저는 경치를 제시하고 후에는 정서를 제시한다는 거야.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후에는 정서를 제시한다. 그 저기저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라는 거 여러분 그 문제 냈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거기에서 저기저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답다라고 할 때 그 꾀꼬리는 지금 뭐야? 경치지, 경치. 맞아? 그런데 외로울사 나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라고 하면 이거 내 마음 얘기한 거지. 맞아요? 그게 선경후정의 대표적인 작품이야. 먼저는 경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기승전결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승전결. 그냥 기승전결이란 말만 알아두고요. 자, 기가 뭐냐면 일어날 기야. 승은 이 올라가다 할 때 그 승이야. 그래서 저는 전환되는 거고요. 결은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먼저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 점점점 올라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환돼. 그리고 마무리돼. 그래서 이런 식의 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심상. 자, 그 다음에 자. 시에는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심상. 자, 심상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미지, 이미지. 자, 여기에는 감각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감각적이 훨씬 많다.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요. 감각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죠? 감각이라는 걸 주셨어. 지금 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섬결아는 지금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지? 감각 중에 무슨 감각을 사용하는 거야? 청각. 그렇지? 자, 그리고 내가 필기를 할 때 뭘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지? 시각.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는 지금 식당에 내려가 보지 않았지만 야, 오늘 음식이 뭘 것 같다라는 예측이 혹시 되는 사람 있었어요? 오늘 뭘 것 같아, 밥이? 카레 냄새였어. 와, 우리 이따 한번 봅시다. 하진이의 후각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이따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후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우리가 두 개 안 했는데 뭐 안 했을까? 촉각. 촉각은 뭐야? 촉각은 부드럽다, 피부로 느끼는 모든 거야. 부드럽다도 느끼지만 또 뭐도 느껴? 온도도 느끼잖아. 그치? 따뜻하다, 차갑다, 서늘하다 이런 촉각. 그치? 자, 그리고 또 우린 뭘로도 느껴? 그렇지, 미각이 있어. 미각. 그치? 자, 혀로 느끼는 것들. 그치? 자,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셨어. 그래서 민채가 따뜻한 숨결이라고 했을 때 지금 따뜻한 숨결을 안 느껴도 그 언어를 들으면 마음의 그 감각이 재생돼서 뭔가 따뜻한 그 느낌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시는 언어로만 표현해. 시인이 와서 막 주냉이를 만지고 막 주냉이를 만지면 촉각이고, 그치? 주냉이한테 뭘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 언어만으로 뭐가 그려지게, 눈 오는 풍경이 그려지게 만들 수 있다고. 언어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면 나는 그냥 언어만 사용했을 뿐이야. 근데 그 언어로 유빈이 맞지? 유진이 미안해. 유진이의 마음 안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 유진이의 마음 안에 뭐가? 이 달콤함이 느껴질 수 있다고. 유진이의 마음 안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유진이의 마음 안에 어떻게? 뭐가 느껴질 수 있어? 냄새가 느껴질 수 있다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게 감각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이 언어를 통해서. 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엄청 많이 사용해요. 자, 시에서는 이걸 엄청 많이 사용해. 자, 그래서 시에는요, 감각적 이미지를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있어? 지금 얘기했던 것들처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합니다. 또 뭐 사용해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뭐 빠졌죠? 청각적 심상. 자, 심상.
그리고 이제 복합 감각을 써도 되고, 복합 감각을 쓸까요? 자, 두 개를 이렇게 오렌지인데 달콤하고 노란 오렌지. 그럼 뭐야? 두 가지 감각 쓴 거지, 맞지? 그래서 복합 감각도 쓸 수 있고요. 또 뭐도 쓸 수 있냐면 공감각도 쓸 수 있어요. 공감각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각은 어떤 것들일까? 일단은 푸른 막 이렇게 푸른 하늘 했을 때, 푸른 하늘 하면 우리는 본 적이 있단 말이야, 푸른 하늘을.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것들을 토대로 푸른 하늘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그려진다고. 내 마음에 그려. 노란 바나나 하면 내 마음에 그려진다고. 색채어를 사용하면, 색채를 표현하면 붉은 피 하면은 우리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게 그려진다고. 자, 그래서 이 색채가 바로 이 시각적 심상을 떠오르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흩날리는 눈발 이렇게 얘기하면 눈발이 흩날리는 게 우리가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게 떠오른다고. 자, 그래서 모양, 그거는 모양. 자, 그리고 밝다, 어둡다, 명암이지.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해 줬을 때 모양에 해당하는 것, 색채에 해당하는 것, 명암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을 해줬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해되나요? 네,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후각적 침상. 후각적 침상은 뭐야? 냄새, 밥 짓는 냄새, 라면 냄새, 방구 냄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미각적 심상. 혀로 느끼는 거, 맛의 모든 것. 어떤 거 있겠어? 달콤한 뭐 있어? 초콜릿, 그치? 매운 떡볶이, 매운 라면, 뭐 이런 맛에 해당하는 건 다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촉각이라는 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따뜻하다, 서늘하다, 이런 온도에 해당하는 것들 표현하면 우리가 촉각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촉감이 뭐예요? 부드럽다, 까칠하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거칠거칠하다, 이런 것들. 자, 청각은 뭐예요? 소리. 자, 근데 우리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 아세요? 의성어는 뭐야? 의성어의 종류 얘기해볼까? 예시 한번 들어볼까? 이게 성이 소리야. 꽥꽥, 그치? 꽥꽥이 뭐야? 꽥꽥이라고 오리가 내는 소리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성어랑 그 운율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음성상징어. 운율 있는 쪽에다가 음성상징어. 음성으로, 그러니까 꽥꽥 하는 그거를 있잖아,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해놨어. 음성으로 상징을 해낸 것들 안에는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의성어, 이거는 운율 쪽에 쓰시면 돼요.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는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거, 꽥꽥, 칙칙폭폭, 뭐 이런 거 소리를 흉내낸 게 의성어. 자, 모양을 흉내낸 거, 이게 태가 모양이야, 모양. 그치? 깡충깡충. 이런 깡충깡충이 맞다. 이거 검정시 나올 수도 있어서 얘기해 줍니다. 깡충깡충이 맞는 말이야. 깡충깡충이 표준어야, 그게. 자, 그래서 모양을 흉내낸 말, 엉금엉금, 뭐 이런 것들, 그쵸? 자, 그러니까 의태어는 당연히 시각이야. 왜? 모양이니까. 의태어는 당연히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의성어는 당연히 어디야? 그치? 당연히 청각이야. 꽥꽥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청각이야. 자, 이 복합 감각은 이런 감각들을 2개 이상 쓴 거야. 자, 공감각을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여기다 예시를 아예 적어봅시다. 푸른 종소리. 준행아, 푸른 종소리 본 적 있지? 푸른 종소리 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푸른 종소리가 푸른 거 본 적 있어요? 종소리는 뭘로 느끼는 거야? 귀로 느끼는 거야. 청각이야. 원래 청각이야, 이거는. 그런데 그 종소리가 되게 나한테 느끼기에 어떻게 느껴진 거야? 되게 맑고 청하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다 뭘 붙인 거야? 푸른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원래는 청각이야. 청각을 바꿨어. 뭘로 바꿨어? 청각의 시각화를 한 거지, 시각화. 자, 엄마가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어떤 거를 사준다고 했어. 그럼 승우한테 엄마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어떻게? 달콤한
목소리로 들린다고. 자, 그럼 승우가 엄마의 목소리 먹은 거야? 승우 먹어봤어, 엄마의 목소리?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는 청각의 무슨 화? 그렇지, 미각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자, 그냥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다 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달콤한 엄마의 목소리 하면 와, 그 엄마의 목소리가 얘한테 되게 어떻게 느껴졌는지가 우리가 더 달콤하다는 걸 우린 느껴본 적 있잖아. 우린 감각해 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달콤한 엄마의 목소리였을 때 얘 마음이 더 직접적으로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공감각을 사용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반대로 엄마가 나 TV 보고 싶은데 TV 보지 말고 가서 공부하라고 했어. 너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쓸 수 있겠어? 그치, 쓰디쓴 목소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까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복습해야죠. 시는요 3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이건 항상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뭐야? 운율. 그렇지. 자, 운율에는 기본이 있어. 기본은 뭐였어? 그렇지. 자, 핵심은 뭐였어? 반복이었어. 10가지를 반복했지. 10가지는 뭐였어? 음은, 그치. 음절, 시어, 식구, 시액, 문장 구조, 후렴구, 수미상관, 음보율, 음수율. 이렇게 기본이다. 이거는 알겠지?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주제에서 우리는 3가지로 뻗었어. 그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 요소 뭐였어? 시적, 화자, 시적, 대상. 그치?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말하는 사람. 뭐를 말하는지가 시적, 대상. 그치? 시적, 대상. 그리고 뭐가 있었어? 시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진짜 잘한다. 자, 그 다음에 3, 시옷이 있었지.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고. 3, 시옷 뭐였지? 상황, 서술어, 수식어. 자, 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우리가 몇 가지 공부했었어. 시간적인 전개 방식에는 순행적인 게 있고 역순행적인 게 있고, 공간적 전개 방식에는 장소이동, 그치? 장소이동, 시선이동. 시선이동은 내 눈이 바뀌는 것. 자, 그리고 원경, 근경. 자, 그 다음에 대조적 전개 방식이 있었고, 점점 커지는 거 뭐야? 점칙적 전개 방식이 있었고, 또 앞뒤 똑같은 거 뭐였어? 수미상관.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먼저 경치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정서 제시하는 거, 선경, 후정. 자, 그리고 이렇게 정서가 점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렇지,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심상에서는요 감각적 이미지가 있고 원래 상징적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감각적 이미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서 감각적 이미지만 할게요.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자, 5가지 다 했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어? 복합 감각이 있었고 공감각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공감각은 뭐야?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는 거. 왜 감각의 전이를 시키는 거야? 자, 그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더 생동감 있고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메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목이 긴 메아리라고 하면 어떻게? 메아리의 그 야호호호호호 이렇게 울리잖아. 그치? 그게 뭔가 목이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 목이 긴 메아리는 이거는 무슨 각에 무슨 각할까? 청각에 시각한 거지. 청각에 시각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좀 더 와닿게 생동감 있게 좀 더 소통이 잘 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표현법. 얘는 3요소는 아니야. 3요소는 요렇게 3가지야. 근데 시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거 뭐냐면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자, 표현법에는 먼저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빠져서 공부할 건 뭐냐면 비유법이야. 그래서 시에 대해서 알아 했을 때 이거 다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 다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시의 개념은 항상 똑같아. 자,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자, 직유가 있습니다. 직유법. 직유법이 있어요. 직유법. 직유법은 어떤 거야? 내가 비유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 뭘 통해서? 연결어를 통해서. 자, 연결어 뭘 사용하냐면 연결어. 자, 뭐야? 연결어처럼 같이. 자, 따라해. 처럼 같이 듯이 있냐? 처럼 같이 듯이 있냐?
자, 요거를 사용해서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뭘로 한번 표현해 볼까? 잘 먹어. 잘 먹어 하면은 잘 먹는 동물 뭐가 생각나? 아, 우리도 잘 먹어요. 몰랐네. 자, 돼지를 제일 많이 쓰지, 그치? 돼지처럼 잘 먹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직유법이야. 알겠죠? 마음이 넓어. 뭘 표현할까? 바다처럼 넓은 마음. 이렇게 뭐뭐처럼을 쓰는 거. 뭐뭐처럼을 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처럼 지키신대? 눈동자처럼 지키신대. 눈동자처럼 지키는 게 뭘까? 생각해봐. 네 눈동자를 넌 어떻게 지키니? 어떻게 지켜?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 눈이 얼른 감아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우리의 방패 되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처럼 같이 뜻이 있냐? 이런 거를 써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연결어처럼 같이 뜻이 있냐를 써서 내가 비유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직유법이야. 은유법이 있어요, 은유법. 은유법은 뭐냐면 내가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서 표현해서 은이 붙는 거야, 은. 은어가 자기들 집단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그 은밀한 언어였잖아, 그치? 그것처럼 자, 이 은은요 은밀하다 할 때 은이야. 은밀하게 비유하는 게 바로 은유법이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A는 B다. 대표적인 게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만약에 우리 유빈이 왔지? 유빈이가 와 진짜 막 우리 준행이가 유빈이를 엄청 짜증나고 열받게 만들었어. 그럼 내 마음은 호수일까? 그럼 내 마음은 호수일까? 아니지.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고 내 마음은 폭풍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폭풍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잘 보이지가 않아, 그치?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얘기하니까 나 기분이 뭐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잔잔하고 좋아 라는 것을 호수에다 빗대니까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나 지금 엄청 화났거든. 이거보다 내 마음 지금 폭풍 상태거든. 내 마음은 폭풍이야. 이렇게 하면 와 지금 마음이 난리 났구나. 폭풍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아 폭풍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는 B다의 방식. 아까 돼지처럼 잘 먹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야? 승우가 너무 잘 먹어. 그럼 승우 보고 뭐라고 하니까 너는 돼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충격적이었나요? 자, 너는 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A는 B다의 방식을 사용하는 지금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했을 때도 나는 나룻배 뭐야? A는 B다. 이 표현 방식은 진짜 많이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은유법 진짜 많이 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의인법이에요. 의인. 제가 아까 의성어, 의태어를 잠깐 얘기했었잖아. 맞아요? 자, 의성어는 뭐였어? 이 의자가 바로 뭐냐면 흉내내다라는 뜻이야. 의성 이렇게 하면 소리를 흉내낸다 이런 거야.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손이 만약에 잘렸어. 그러면 이 가짜 손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의수라고 해. 의수. 다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다리를 그 가짜로 만들어 놓겠지. 지금 의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뭔가를 흉내낸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 자, 의성하면 소리를 흉내낸 거였어. 의태는 뭐였어? 모양을 흉내낸다 라는 의미야. 자, 근데 의인법은 무슨 법이야? 사람을 흉내낸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의인법은요 인격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인격적 특성 부여. 인격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인격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자, 인격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인격적 특성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준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을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합니다. 또 뭐를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또 뭐를 합니까? 감정을 느낍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어떤 사물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의인법으로 인격적 특성을 부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저기 저 꾀꼬리는 지금 슬퍼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든지 저기 저 꾀꼬리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든지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지우개가 나한테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거는 인격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의인법,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화류법. 화류법. 자, 화류법은 뭐냐면 화류법은 자, 이 살아있는 것처럼 비유한다는 거야. 무생물을 생물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텀블러가 숨을 쉰다. 내 지우개가 뭐 달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무생물이야, 무생물. 근데 무생물을 생물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특성이면 이거는 의인법이 되는 거고, 자, 화류는요, 이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을. 근데 사람도 하고 동물도 하는 공통적인 걸 때는 화류법에 집어넣으면 돼. 숨을 쉰다 라든지 잠을 잔다 라든지 이거는 살아있으면 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때는 화류법으로 넣으면 돼. 근데 사람만의 특성일 때는 의인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자, 표현은 진짜 많이 쓰이는데 시험으로 많이 출제는 많이 안 하더라고. 자, 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에서 비유한다는 거야. 대표에서 비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요즘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 잘생긴 연예인 누가 있어요? 차은우가 잘생겼다더라,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리뉴진에서 차은우 찾기. 차은우가 진짜 있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 차은우처럼 잘생긴 사람 찾기,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우리 이제 김민채 이러면은, 김민채 하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됐어. 그러면 민채가 졸업하고 10년 후인데 이렇게 리뉴진에서 김민채 찾기. 그러면은 10년 전에 졸업한 애인데 여기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럼 김민채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어떤 애로 쓰이는 거야?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애로 쓰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대표에서 비유하는 게 바로 대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적어두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펜이 칼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아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요? 펜을요, 칼로 잘라버리면 돼요. 아니요, 칼이 더 강한데요? 라고 말하면 전달이 안 된 거지. 이 펜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지식을 상징하는 거야. 자, 칼은 뭘 상징하는 거야? 무력을 상징하는 거야. 사실 무력을 나타내는 거 되게 많아. 무력 나타내는 거 어떤 것들 있어? 대포, 또 주먹, 또 뭐? MK? 총, 폭탄,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지식을 나타내는 거 뭐 있어? 지식 나타내는 거? 뭐 백과사전, 그렇지, 뭐 책. 민채가 지식을 상징합니까? 멋있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펜을 갖고 온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식을 대표해서 펜이 쓰이는 거야. 자, 만약에 우리 형통이가 대통령이야, 경제부 장관이야. 그런데 경제부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지.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형통이가 나와서 네, 빵 한 개씩 사드릴게요. 그래서 빵 한 개씩 나눠줘.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 빵을 달라 했는데 왜 빵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쌀을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식량 문제 해결해라. 이 먹을 것 문제 해결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대표해서 비유한 거야. 그런 게 대유법이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풍유법도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풍유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속담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관용 표현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진짜 너무 열받아. 그래서 막 승우가 와가지고 승우가 막 화를 내는 거야. 나 진짜 아닌데. 그래서 막 누군가와 스캔들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호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지. 야,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야, 네가 뭔가 한 게 있겠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바로 뭐야? 속담을 사용해서 상황을 비유해 줬잖아, 그치? 속담을 사용해서 상황을 비유해 주는 게 풍유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지규, 은유, 의인, 화류까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의인, 화류를 구분하는 건 또 나오지 않아, 잘. 알겠지? 그래서 지규, 은유, 의인, 화류까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대유법도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풍유법도 진짜 잘 안 나는데 모의고사에 내더라고. 자, 그래서 지규,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까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표현법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변화법이 있고 강조법이 있는데, 변화법과 강조법을 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눠서 가르치는데, 사실 시험에서는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이냐 강조를 주기 위한 방법이냐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일단은 반복법이 있어. 반복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 리듬감 형성되겠지. 리듬감, 그치? 리듬감도 형성되고요. 반복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뜻도 강조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새야 할 때 울어라 울어라를 반복하잖아, 그치? 보고 싶다 그 사람, 보고 싶다를 반복하잖아. 그래서 요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꾸법 많이 나와요. 대꾸법. 그래서 뭐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라고 해서 어떻게 뭐뭐 같은 뭐뭐 같은 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표현을, 시라는 거는 사실 막 줄거리가 잡히지 않잖아. 잘, 그치? 시라는 것은 줄거리가 잡히기보다도 사실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내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저렇게도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문장 구조 안에서 어떻게 그 소재만 다르게 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꾸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해 줍니다.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영탄법도 사용합니다. 영탄은 뭐냐면 감탄사.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 그리고 어떻게 이 감탄형 어미가 있어. 자, 우리 문장 구조했을 때 구나랑 는구나 얘기했었지. 아름답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자, 그리고요, 설이 하면요 물어. 근데 묻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거야. 지용이가 이럴 때가 있을 거야, 승우야. 이렇게 사진 이렇게 그 돔스에서 거울을 보면서 막 감탄에 막 도취해. 남자들은 잘 그러신다면서요.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승우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진짜 멋있지 않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궁금한 게 아니야. 전혀 궁금하지 않아. 뭐야? 동의해. 나 멋있잖아. 동의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설이가 이런 방법이야. 야, 진짜 멋있지 않냐?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요, 가짜 의문문이야. 의문의 형식이지만 진짜 의문이 아니고 가짜 의문이야. 자, 의문의 형식을 띱니다. 물어보는 형식을 띄어요. 하지만 진짜 진심이 아니고 뭐야? 답정너야. 답정너가 뭐야? 답을 정해놓고 지금 묻는 거야.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 이해됩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시에 나온다고. 그럼 그 아름답다는 거 안 아름답다는 거야? 아름답잖아. 너 동의해야지 내 말이 더 맞는 말이 되니까 라는 게 설이법이야. 가짜 의문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가짜 의문. 알겠죠? 의문의 형식은 띄지만 진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한테 어떻게? 야, 진짜 재밌지 않냐? 라고 어떻게? 답을 강요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자, 이게 설이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있냐면요, 막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어요. 열거법. 2가지 이상 나열하면 우리가 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거라는 말 알잖아, 그치? 나열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설명 옆에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연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쇄법 뭔지 아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은 그다음 뭐예요? 뾰족하면 바늘하면 무서우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계속 말 뒤에를 붙잡고 가는 형태.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연쇄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쇄법. 알겠죠? 자,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 빨개, 요거를 기억하면 연쇄법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도치법이 있습니다. 도치법은 뭐냐면 너를 사랑해, 이게 기본적인 어순이잖아. 근데 사랑해 너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순서를 바꿨다. 순서를 바꿨다 라는 뜻이에요. 도치법이야. 도치라는 말 자체가 순서를 바꾼다는 뜻으로 잘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문장 순서. 그러니까 집을 지을인데 지을이 집을, 이런 식으로
왜 너를 사랑해 하지 않고 사랑해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뭘까? 왜 그렇게 표현할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 도치의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점층 점강이 종종 나왔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논산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점층법이야. 점점 커지거나 점점 의미가 강해지거나, 자, 이런 게 점층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 뭐냐면 역설.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죠, 여러분? 역설법, 반어법. 여러분도 일상에서 쓰시나요? 자, 역설법은 뭐냐면, 역설법은 준혜이가 돔스에서 드로우를 여는 거지. 그 돔스의 드로우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진짜 옷이 가득 찼는데 옷이 하나도 없네. 말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준혜이가 미친 걸까? 아니지.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 무슨 말이야? 내가 입을 만한 옷이, 내가 진짜 입고 싶은 옷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잖아. 이해됩니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마음일까? 하종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무슨 마음일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일까? 그렇지. 님은 실제로는 이별했어. 하지만 떠났어. 우린 이별했어.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님을 보내지 못했다. 근데 말의 앞뒤가 맞아 안 맞아? 모순되잖아,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시끄러운 거야. 소리가 없다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런 게 역설이야. 이런 게 역설.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서, 곱대 플러스를 해놓고 왜 다시 서럽대? 뭔 소리 하는 거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뭐야, 결별이면 마이너스잖아. 그게 이룩하는 축복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있어. 고와서 서럽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라는 뭐 깊은 의미를 담아낼 때 쓰는 방법이 역설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반어는 뭐야? 반어는 자, 배식을 하는 거야. 배식을 하는데 승우가 배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승우 차례가 됐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이따만큼씩 부침개를 줬는데 어떻게? 이 승우한테는 요만큼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많이 준다. 나 진짜 많이 준다. 와, 나 제일 많이 주네. 제일 많이 줘. 와, 이게 바로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쓰시지, 그치? 내가 그릇을 깼어.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잖아. 잘했다. 잘했어. 또 해. 잘했다. 또 하면 될까? 또 하면 맞아. 이제 맞아, 그치? 또 하면 안 돼, 그치? 이런 것이 뭐예요? 반어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방법들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의 개념 전체는 여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시의 이것을 아는 상태로 우리는 문제를 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디를 한번 펴보시냐면, 근데 문제 푸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놨거든요. 자, 어디를 피시냐면 13페이지 같은데, 네,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봅시다. 자, 264의 광야야. 자, 우리가요 시 문제 풀이하는 12페이지에 보면, 자, 문제 풀이 법이 나왔어. 자, 먼저는 검정고시 시험은요, 수능 시험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검정고시 시험은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와 선택지를 살핍니다. 자, 문제와 선택지를 한번 살펴봐. 그러니까 청자를 부르며 말을 건네고 있다, 청유영어미, 시간의 흐름, 막 이런 게 나왔어. 그렇지? 자, 그러면 스텝 1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기에 13페이지를 보면 청자를 부르며 말을 건네고 있다를 읽으면서 뭐라고? 청자를 부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을 내가 다 써놔봤어. 청자를 부른다는 건 뭐야? 그대여 라고 한다든지 아이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청자를 부르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청유영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자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알겠지? 그런 게 나오는지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라는 걸 보면 시간을 드러내는 게 나오는지, 밤, 아침 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어제, 오늘 이런 거 나오면 잘 봐야겠다, 시간 나타내는 거 나오는지 잘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이거는 처음과 마지막만 보면 돼. 이건 지금 확인해도 돼.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나? 라고 보는 거야. 지금 한번 봐봐.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 얘가 지금? 아니야. 처음과 마지막이 완전 달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거였고, 마지막은 천고의 뒤에 백마타곤 초인이 있어. 완전 달라. 그러니까 4번은 지금 봐도 딱 아니야. 여기 오타가, 여기 성교사님이
이거 해주시는 분이 안 쓰셨더라고. 4번은 지금 1번을 그냥 복사하게 해놓고 안 넣으신 것 같아. 자, 원래는 뭐냐면 여기 X 쳐놓고 쓰세요. 청자를 부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똑같이 써있지? 거기를 X 치고 쓰세요. 처음과 마지막 년이 비슷한지 확인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거기 X 치고 써놓으세요. 못하더라고. 처음과 마지막 년 비슷한지 확인해야겠군. 처음과 마지막 년이 비슷한지 확인해야겠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자. 윗글에 대한 내용이의 문제 나왔네. 내용이면 시적 화자를 파악하고, 그치? 상황을 파악하고, 정서, 태도, 상황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보니까, 뭐야? 선지를 보니까 2연에서, 3연에서, 4연에서, 5연에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그 연을 읽을 때마다 오는 거야. 오케이? 2연 읽으면 바로 2번에 1번 선택지 가는 거고, 3년 읽으면 바로 2번에 2번 선택지 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 파악이야. 시어의 의미 파악은 섬결어야 뭐였지? 쓰리시옷이 뭐였지? 상황, 서술어, 수식어. 맞지? 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겠다. 야, 기억에서 리을이 나왔을 때마다 그 앞뒤를 가지고 내가 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스텝 1이 이렇게 문제와 선택지 살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본다? 시의 제목을 본다. 자, 시의 제목을 봅니다. 시의 제목을 한번 봐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광야에 대해서 말하나? 라고 제목을 가지고, 제목은 어떤 거를 여러분이 시를 짓는다고 생각해봐. 시인의 마음 읽어내기라고. 지금 이거는 시인의 머릿속 읽어내기라고. 여러분이 제목 뭘로 짓겠어? 가장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할 수 있는 거, 가장 포괄적인 뭔가를 썼을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래서 광야가 배경인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스텝 3는 뭐래? 시를 읽는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시문제는 항상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문제 검정고시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선택지 판단하고. 시가 여러분 추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시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 시를 외우게 시켰어. 여기서 이거는 이거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시켰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시가 아주 다양하게 새로운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는 방법을 외우고 가야 돼. 알겠지? 개념을 정확히 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 시를 읽는 거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자,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날이면 까마득하다라고 하면 그 언제야? 이거 과거 같은데? 라는 생각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머릿속에 자 생각하는 거야. 까마득한 날에, 아주 옛날에 하늘이 처음. 이 까마득한 날은 어떤 날이야? 하늘이 맨 처음 열리던 날이구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해서 의문형이야. 의문형. 그러면 이 의문형은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까? 자, 생각해봐. 아주 옛날에 하늘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천지가 개벽하던 날, 천지가 처음 생기던 그날은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까? 라고 하는 거.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안 들렸다는 거야? 답정너야, 답정너 지금. 그치? 서리법 쓰인 거야, 서리법. 자, 읽으면서 이거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까마득한 날. 자, 이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자, 까마득한 날 해놓고 어떤 식이냐면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얘기해놓고 니네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덧붙여준다고. 봐봐, 까마득한 날이라고 했지. 까마득한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과거인 것 같다 정도만 알 수 있지. 그런데 밑에 덧붙여 설명해주잖아. 그날 어떤 날이야?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설명 덧붙여줬어. 또 설명 덧붙여줘. 그때는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어? 하늘이 처음 생겼어. 아무 생명체도 없어.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어? 아니요. 라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을 거야. 이곳은 어딜까? 우리는 제목 보고 왔잖아. 그렇지, 광야겠지. 야, 이 광야는 어떤 곳이야?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한번 생각해봐.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 연모하는 게 뭐야, 현우가? 사랑하는 거야.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그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봐. 생각하면 알 수 있어. 봐봐.
산맥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 산맥이 막 이어져. 그리고 나면 뭐가 나타나? 바다가 나타나. 맞아? 자, 산맥이 이어지고 그 다음 바다가 나타나잖아. 그치? 그거를 이 사람은 시인은 상상력을 발휘했어. 산맥이 지금 바다를 연모해서 뭐 하고 있어? 달려가고 있어. 연모한다. 연모한다면 무슨 법이야? 사랑한다고. 연모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렇지. 이거 의인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분간해 내실 수가 있어야 돼. 연모한다 또는 막 성품이 좋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다 의인법이야. 의인법. 알겠죠? 자, 바다를 연모해서 근데 휘달린다. 휘달리는 거는 사람만 해? 아니야. 저기 멧돼지도 휘달려. 맞아요? 우리 승우도 잘 달리지. 하지만 멧돼지도 휘달릴 수는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류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막 달려갈 때에도 이곳을 범하지 못했을 거야. 자, 이곳 광야는 어떻게? 신성 불가침한 곳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판단하고 가냐면 여기에 니은이 있어. 그치? 니은, 바다. 그치? 자, 바다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가 이연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2번을 판단하고 가자. 자, 이곳은 침범할 수 없는 광야를 뜻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선지 우리가 하늘 안 했네. 하늘부터 하자. 자, 3번에 1번 선지 한번 판단해 볼까? 3번에 1번 선지. 자, 이게 하늘이 처음 열렸다고 했는데 이 하늘이 부정적 현실이야? 극복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하늘은 그냥 처음 열렸고 처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맞아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3번에 1번은 그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자, 그 다음에 2연에 바다를 연모한다고 했어. 맞아요? 바다를 연모한다고 했는데, 자,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대 산맥이. 자, 근데 이 바다가 부정적 현실일 수가 있을까? 산맥의 사랑을 받는 바다가 부정적 현실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풀어놔야 돼. 알겠지? 다 읽고 나서 막 다시 찾아가지 말고 읽으면서 판단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끊임없는 광음 뭘까? 광은 빛광자고 음은 그늘음자야. 그러니까 뭐야? 시간이 흐르는 거를 끊임없는 광음. 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지금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끊임없는 광음으로 시에는 표현을 했어.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진다. 와, 부지런한 계절이 부지런하다고? 계절이 살아있니? 계절한테 부지런하대. 부지런한 거는 사람만 할 수 있어? 아니면 동물도 할 수 있어? 성품이잖아. 성품.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법이야? 부지런한 계절? 그렇지. 근데 계절이 이번에는 피고 진대. 피고 지는 건 뭐야? 화류법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자,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간다라는 걸 끊임없는 광음부터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진다는 부분이 다 이 시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금 형상화해내고 있다고. 니네도 너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표현법을 쓰면 어떻게 훨씬 더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마음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서 지금 시간 나타내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시간 나타내는데?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 눈 날이고 지금은 눈 날인데 근데 눈은 내리지만 매화 향기는 홀로 아득하대. 자, 봐봐. 매화는 언제 피는 꽃이야? 그치. 매화는 봄은 봄인데 어떻게? 겨울의 끝자락 그리고 봄의 시작 부분에 핀다고. 아직 조금 어떨 때? 추울 때. 그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꽃이 매화꽃이야. 알겠어? 그래서 매화는요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매, 난, 국, 죽, 이 그 고전 시가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자, 매, 난, 국, 죽. 자, 요 매, 난, 국, 죽 이거를 사군자라고 불러. 사군자. 군자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이거든. 왜 매화를, 난초를, 국화를, 대나무를 이런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매화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뚫고 자기의 피워야 할 꽃을 피워낸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는
낸다는 거야. 상황이 어려워도. 맞아요. 난초는 깊은 산 속에 있어도 은은하게 향기를 멀리까지 풍겨낸다라는 거야. 국화는요, 국화 언제 피는지 알아? 대전에 국화축제 합니다. 국화축제 몇 월에 하는지 아세요? 10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에. 10월 달에 다른 꽃들은 다 지는 그때, 다른 꽃들은 다 지는 그때 그 추위를 이겨내고 얘는 뭐 한다? 꽃을 피워낸다는 거야. 자, 그리고 대나무는 어때요? 사시사철 푸르지. 그리고 어때? 똑바르게 생겼어. 휘어지지 않아. 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 매낭국축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인생에 다 어려움이 있어. 막 지금 우리 저기 누구야 시우는 막 이렇게 돼요. 지금 왜 그럴까? 졸음이라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 그치? 일어서 알겠지? 자, 졸음이라는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야 돼.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하더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더라는 거야. 자연물을 보면서 옛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어려움에 지지 말고 이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옛사람들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지조, 절개, 임금을 향한 충성, 이 마음 변치 않으리 라는 왕정시대였으니까 옛날에는. 그치? 그 마음을 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예의 씨를 뿌려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눈 내린다. 이 눈은 뭐야? 지금은 추워. 하지만 매화 향기가 있어 라는 건 무슨 얘기야? 매화가 반드시 뭐 할 거야? 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매화가 피는 것처럼 나도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여기에 끝까지 씨를 뿌릴 거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 눈은 뭐겠어? 이 눈은 극복해야 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왜? 이 지금 눈이 오지만 나는 씨를 뿌릴 거니까. 맞아요? 눈이 오지만 지금 좀 춥지만 나는 이 씨를 뿌릴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3번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봤으니 3년, 이게 지금 4연이잖아. 그때 밑에를 와가지고, 자, 지금 4연 봤지? 그럼 4연 봤으니까 2번에 4번 선지 가봐. 4연에서 화자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 노력해야 하네. 얘가 가난한 노예 씨를 뿌린대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작이 뭐야? 다시 천고의 뒤에라고 나왔어. 맞아요? 다시 천고의 뒤에라고 나왔으니까 천고의 뒤라는 거는 오랜 시간 뒤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금 아까는 까마득한 날의 과거였어. 지금 하니까 현재였어. 지금 다시 천고의 뒤라고 했으니까 미래야. 맞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전개되고 있네. 맞아요? 1번 정답 나왔네. 뭐야? 3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5번 볼까? 자, 오연에서 화자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두려워한다. 아니야. 초인을 나는 기다리고 그 초인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한다고 했죠. 어디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넘겨서 우리 실제 작품들, 실제 문제 조금만 더 같이 봅시다. 16페이지 한번 봐봐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읽었던 이 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48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거 눈으로 확인해. 있어 없어? 있어요. 서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서리법 사용하면 원래 정서는 강조되는 거야. 왜? 동의하라고 하잖아 지금. 그치? 서리법 사용하면 당연히 정서는 강조되는 건데 서리법 쓰였어?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혀질 수 있을까? 잊힐리야? 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서리법 쓰였어 안 쓰였어? 쓰였어.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향토적 소재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시골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여기에 뭐가 보이니? 황소. 그치?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질화로,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이거 약간 시골스럽고 자연 얘기 많이 하지. 자, 그러니까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네. 자, 그 다음 봐봐. 청자를 표면에 내세웠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야, 너는 이런 얘기를 했어? 청자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아. 부끄러운 현실이야, 지금 이 얘기가.
아니야,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 얘기하는데 무슨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야. 말도 안 되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X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9번 봐봐. 가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가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금빛, 게으른 울음이래. 자, 울음은 유빈아 뭘로 파악할 수 있어? 제가 우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제 울음 소리를 듣고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울음은 무슨 이미지야? 청각이야, 청각. 울음은 우는 소리가 난다고. 흑흑흑 우는 소리가 난다고. 청각이야. 그런데 금빛이래, 금빛. 금빛이니까 뭐야? 울음은 원래 청각인데 청각을 금빛으로 했으니까 그 감각을 뭘로 바꾼 거야? 시각으로 바꾼 거지, 시각을. 그러면 그런 거 찾으면 돼. 청각의 시각화. 뭐야? 청각의 시각화 찾아. 어디 있어? 몇 번일까? 49번 정답. 그치. 소리는, 휘파람 소리는 청각이야. 근데 푸르다고 했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4번 되는 거지. 나머지 건 뭘까?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이건 무슨 감각? 싸늘한 뭘로 느껴? 그치, 촉각이지. 향기로운 꽃냄새. 그렇지. 소태같이 쓴맛. 미각. 그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 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자,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그렇지. 의인법 찾아. 뭐야? 기억.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니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자, 이 중에서 하나가 사람만의 특성. 사람은 말을 하잖아. 그치? 다른 것은 말을 못 하잖아. 말한다는 속성 쓰였네. 뭐야? 어디 쓰였어? 그치. 실개천이 뭐 한대 지금?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줄 나한테 말을 한대잖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51번부터 53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표현상 특징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은 일단, 자,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럼 뭐부터 확인해? 문제부터 확인한다. 당연히 항상 첫 번째 문제는 표현상 특징 문제야. 선지를 확인해. 식구 반복하는지 봐야겠다. 서류적 표현 썼는지 봐야겠다. 문장을 명사형으로 종결했는지 파악해야겠다. 미각적 심상을 사용했는지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 시어에 대한 문제인데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는 뭔지 파악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뭐야? 화자의 삶의 태도 파악해야겠다 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C로 넘어오는 거야. 자, 제목은 눈이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지금 밥 보인다. 51번의 답 뭐야? 그렇지. 19반복 엄청 하고 있잖아.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와, 이 반복은 엄청나네. 그치?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눈이 아까 생명력 얘기했잖아. 생명력이면 뭐야?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누가 살아있대? 그럼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그치? 그럼 정답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얘는 뭔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 같지? 그치? 맞아요? 그럼 현실에 만족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자연 관찰하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건강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답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자. 2번이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C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전 씨가 개념만 하고 우리 끝나면 될 것 같아요. 3시 10분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 C가 개념이 문법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C가 그 다음으로 개념이 많아서 C를 먼저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은 다른 것들은 개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고전시가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고전시가 일단은요 항상 이 갈래의 특징이 나오거든. 자, 여러분 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지. 그치? 여기다가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자, 고대가요라고 돼 있지. 고대가요. 신라가 있기 전까지의 노래가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노래 아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거 역사에서도 배우신 사람 있을걸요? 이게 뭐야? 왕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거야. 그래서 거북이를 약간 왕을 내려줄 수 있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나 보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얘기했던 그 작품이 구지가라는 작품이에요. 구지가. 아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황조가 아까 그 뭐야, 저기저 꾀꼬리는 암수소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 황조가에서 꾀꼬리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지, 시험에서. 황조가에서 꾀꼬리는 어떤 대상일까? 꾀꼬리는 사실은 봐봐, 나는 혼자 있나 보지, 그치? 근데 저기 나무에 뭐가 있어? 꾀꼬리가 있는데 꾀꼬리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리왕 아세요? 유리왕? 역사 속의 유리왕이 아내가 2명이 있었어. 치랑 화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 유리왕이 잠깐 사냥 간 사이에 둘이 싸웠는데 유리왕은 사실은 치이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화이가 치이 보고, 야, 너는 저쪽 중국 어디 오랑캐 족속으로 싸워서 치욕적인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유리왕이 집에 앉더니 없는 거야. 치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었는데 치이네 사는 집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야 갔어. 그래서 치이야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준행이라면 왕이 데리러 와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자, 준행이 안 간대. 여자애도 열받아가지고 안 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유리왕이 혼자 돌아가는 길인데, 자, 바위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보니까 저 꾀꼬리가 암수가 너무 서로 정다운 거지. 이건 곧 어떤 상황과 같아? 준행이가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민채가 여자친구랑 손잡고 지나가는 거지. 민채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냥 민채는 평상시대로 어떻게 여자친구랑 다정하게 손잡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야. 그런데 준행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준행이 마음에는 안 그래도 마음이 마이너스였는데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분명히 객관적인 존재였어. 그런데 내 마음이 더 어떻게 됐어? 더 심화됐다고. 맞아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인 애야, 얘는. 자, 객관적인 애인데 세상에 나하고 감정이 상관 있어졌어.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얘는 객관적인 애야. 얘는 나랑 관련이 없는 애야. 그런데 나랑 상관이 있게 된 것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준행이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니까 준행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산새야, 너도 울고 있구나. 내 마음도 지금 울고 싶은데 너도 걱정이 많니? 야, 너도 내 마음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시험을 못 봤어, 준서가. 그래서 너무 슬펐어. 비가 내리네. 그래서 준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늘아, 너도 울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야? 내가 그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슬프니까 다른 대상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방금은 뭐였어? 객관적 상관물이 지금 하늘도 울고 있구나 하는 건 감정이입이랑 똑같아. 감정이입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인데 아까 지금 이 유리왕의 상황, 자, 민채가 손잡고 지나가는 거, 자, 이거는 상황이 준행이하고 반대되는 거였잖아, 그치? 감정이 똑같아? 아니야. 반대가 돼서 내 감정이 더 부각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요, 감정이입과 다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자, 객관적 상관물 안에 자, 요렇게 해서, 자, 감정이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감정이입이 있어. 감정이입은 감정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이긴 한데 감정이 같지 않고 반대라서 내 감정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2가지로 표현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검정고시에는 요 정도 수준으로만 나와요. 이거 말고도 뭔가를 떠오르게 하는 막 이런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만 여러분이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근데 감정이입은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런데 방금 예시 들었던 거 꾀꼬리처럼 어떻게 이렇게 완전 반대돼가지고 감정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객관적 상관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꾀꼬리 얘기를 잠깐 지금 했어요. 그쵸? 자, 황조가 이런 꾀꼬리 나오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줬지. 그치? 이 노래가 저기저 꾀꼬리는 암소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자, 이 작품이 지금 바로 뭐예요? 이 작품은 자, 지금 배경 설화랑 같이 전하지. 그래서 얘의 특징은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짐. 함께 전해짐. 이게 특징이에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자, 신라 시대가 되면요. 신라 시대 때 노래가 발달을 합니다. 신라 시대의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향가. 따라해. 향가. 자, 신라 시대 노래가 향가야. 근데 향가가요 4줄짜리가 있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구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구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겠네. 그래서 더 길게 만들었어. 사구를 반복했어. 자, 이렇게 사구짜리를 2번 반복했어. 몇 구체? 8구체. 그럼 여러분에게 시험에 4구체 안 가다, 8구체 안 가다, 10구체 안 가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줄을 세. 몇 줄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무슨 몇 구체가 있냐면 10구체가 있어. 10구체. 19체는요. 자,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4 그리고 2구가 더 붙어. 2. 4, 4, 2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4, 2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2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낙구. 그런데 이 낙구의 시작 부분 있죠. 여기 시작 부분. 낙구의 이 시작 부분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건 뭔지 알아? 감정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감정이 집약되어 있다. 자, 그래서 향가, 신라의 노래 향가라는 게 있다. 자, 이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고요. 얘는 기록이 뭘로 됐다고? 향찰로 됐다. 향찰. 아까 내가 하우스를 파더가 하우스를 했던 거 있지? 그래서 향찰로 기록이 되었다. 라는 거.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 고려가요는 어느 시대 노래일까요? 당연하지. 그치? 이거 못 맞춘 애들이 있었다 옛날에. 자, 고려시대 노래입니다. 자, 특별히 이 고려가요는요 이 서민들의 노래였어.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 같은 게 있잖아. 나중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게 책이 실려서 애들의 공부하는 그게 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시리 있고 사러리 났다 하는 그 모든 고전 시가들이 그 옛날 사람들의 가요였어. 가요. 그냥 그들의 대중가요였다고. 자, 특별히 이거는 고려가요는 서민들 노래였어. 귀족 노래 따로 있었어. 근데 이건 서민들의 노래였어. 자, 그래서 이 서민들의 노래다라는 게 간혹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얘는 항상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3분 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3분 후가 뭘까요?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몇 번을 읽어? 3번을 읽어. 자, 사문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연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연체. 분이 뭐야? 나눌 분자야. 연이 나눠져 있다. 연이 안 나눠져 있고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있거든. 그건 단연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단연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요. 분연체가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후는 뭐냐면 얄리얄리알랑성 얄라리얄라. 뭐야? 후렴구가 계속 반복돼. 후렴구가. 근데 또 여기 후렴구는 좀 특징이 뭐냐면 의미를 가지지 않아. 의미를 가지지 않는 후렴구가 엄청 많이 나온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후렴구가 주제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후렴구 있잖아. 향수에서 후렴구는 어땠어? 향수에서 후렴구는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이야기해서 꿈에도 나는 그곳을 못 잊어 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지. 그치? 그런데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의미가 없는 후렴구, 주제 강화에 기여 못하는 후렴구가 많았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으로 3분 후 따라해. 3분 후
3분 후. 3 뭐야? 분 후. 자, 요게 항상 나오니까 얘네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기 좀 직전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시조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시조는 정몽주 같은 사람도 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려 한 중엽부터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는 어떤 것들이냐면 3장, 6구, 40, 오자, 내외. 자, 요게 특징이야. 3장, 6구, 45자, 내외. 3장이 뭐예요,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초중종. 초 처음 초, 중 중간, 종 마지막. 초중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중종. 자, 그래서 이 초장이요, 항상 살얼이 아니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떻게? 이 4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었어. 이게 음보야, 음보. 몇 음보? 4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서 4음보. 자, 글자 수도 보통 4, 3, 4 이런 식으로 글자 수는 4, 4조나 음수율은 4, 4조나 뭐 4, 3조나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가 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3음절로 고정돼 있어야 돼. 이 형식을 지켜야 돼. 3음절로 고정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시조하면 여러분이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바로 나와야 돼. 4음보, 4사조, 4삼조의 음수율로 이루어져 있지 라는 걸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4삼조도 되고 뭐 3사조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글자 수가 몇 개? 3음절로 고정돼 있다. 요 정도가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시조의 종류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요 형식을 다 잘 지키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시조라고 하고요. 자, 이 평시조가 여러 개 이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이 여러 개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하고요. 이게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이게 원래는 누구만 지었었냐면 이게 양반들만 지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짜증이 났어. 무슨 짜증이 났어? 지배층이라며, 양반이 지배층이라며. 전쟁을 겪었는데 지배층이 먼저 뭐 하더라? 도망가더라. 야, 니네만 짓지 마, 니네 거 우리도 하자 라고 해서 시조라는 갈래를 평민들도 짓기 시작했어. 평민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 안 했어? 별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형식을 지키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겠지. 자, 그래서 평민들이 짓기 시작하면서 중장이 길게 늘어지고 종장이 길게 늘어지는 시조들이 나타났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설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사만 하면 끝이야. 가사. 자, 가사는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면 돼. 4음보 연속체다. 4음보 연속체. 이따가 작품을 좀 몇 개 볼 건데요. 자, 얘는 4음보로 해서 그냥 길게 쭉쭉쭉쭉쭉 이어 쓰는 거야. 얘는 3장 끝나고 연시조라도 띄고 또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4음보를 계속 늘려 쓰는 게 가사 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잠깐 외우고 끝납시다. 자,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렇게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고대가요는 그냥 이런 작품들이 있지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꾀꼬리가 이 그 황조가에서 객관적 상가물이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향가는 알아두고 갑시다. 4구체, 8구체, 19체. 자, 따라하세요. 시작. 4구체, 8구체, 19체. 자, 19체는 442. 442. 자, 시작. 442.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 시작.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향찰로기로. 알겠죠? 요 정도 외워주셔야 되고, 고려가요는요 서민들 노래였고요. 뭐라고? 3분 후. 따라해. 3분 후. 3분 후.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자,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시작.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외우셔야 됩니다. 시조는요 3장 6구 45자 내외. 이게 뭐냐면 6, 9가 뭔지 내가 설명 안 했네. 자, 6구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2개가 한 의미 단위라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라고 해서 2개가 하나의 의미 단위인데 몇 개야 총?
그렇지, 6개야. 그래서 6구라고 하는 거고, 이 글자들을 다 더해보면 44자, 45자, 46자, 47자 이런 식으로 45자 안팎으로 글자 수가 결정된다 라고 해서 자 45자 내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에는 평시조, 연시조, 사서시조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가사는 제일 쉽지. 뭐야? 사음 보고 계속 쭉 길이 제한 없이 쭉 이어진다. 연속체다. 이해됩니까? 길이 제한 없이 쭉 이어진다. 다음번 연속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 아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오시면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 시간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